여러분 혹시 생강 좋아하세요? 저는 생강 특유의 향을 좋아해서 생강차는 물론이고 간식으로 생강평강도 즐겨 먹는데요.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에서 사용된 식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할 때 면역력을 챙기기에도 매우 좋은데요. 독특한 향미와 톡 쏘는 매운 맛이 일품인 생강은 우리 식단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살균과 비린내 또는 잡내 제거에 좋아 생선이나 육류와 함께 많이 드시죠. 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한 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는데요. 실제로 공자가 건강을 위해 생강차를 꼭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두통, 생리통, 근육통과 같은 통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고 특히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생강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강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생강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생강청이나 생강효소입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생강청을 담가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실제로 생강청과 생강발효 레시피에는 거의 1대1의 비율로 설탕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발효가 되었다고 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몸에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 속에 만성염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 몸의 곳곳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친 당분은 실제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고 결국 치매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생강을 설탕 범벅의 청이나 발효 요소로 드시지 말고 요리에 활용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생강에는 소화를 돕는 다이스타제, 트립신 같은 효소가 가득해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위 분비 효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신 분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생강이 위점막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오히려 위경련, 위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나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약 중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생강이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생강을 섭취하면 실제로 심장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심근을 자극해 수축력을 높이지만 맥박이 천천히 떨어지게 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것이죠. 특히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액을 묽게 유지해준답니다. 따라서 갑자기 혈전이 생겨 발생하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고혈압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생강의 이 역할이 항응고제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생강도 드시고 항응고제 처방약까지 챙겨 드시면 지나치게 혈액이 묽어지면서 오히려 혈관 내부의 출혈이 지혈되지 않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생강을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강을 육류와 생선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만 따로 챙겨 드시면 생강의 강한 효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환상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강과 환상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생선, 특히 장어입니다. 장어나 생선회를 드실 때 생강채나 생강초절임을 함께 챙겨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이 엄청난 살균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생선회와 민물장어 속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비브리오균을 살균해주는 것이죠. 또한 생강은 고래회충으로 알려진 아니사키스로 인한 식중독이나 기생충 감염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생선 육질의 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요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을 생선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요리에도 활용하시면
잡내 제거와 연육 작용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금만 잘못 먹어도 위궤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위궤양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과 대장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항궤양 작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과 암세포는 물론 발암물질까지 싹 다 살균해서 없애주는 기적의 효능까지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생강을 생선과 육류 요리에 꼭 다양하게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대추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무려 12%나 하락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는데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크게 감소해 감기와 각종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날이 추워질수록 건강을 위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들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생강을 잘 챙겨 드시면 우리 몸속의 백혈구 숫자를 늘리고 혈관을 확장시켜 면역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생강만 따로 드시면 매운맛이 위를 크게 자극하지만 대추와 함께 드시면 매운맛을 완화해주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대추에 가득한 비타민C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엄청난 노화 방지 효과까지 챙겨가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대추와 생강을 반드시 함께 차로 끓여서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생강의 항염 그리고 항암 작용은 레몬을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레몬에 가득한 구연산과 비타민C 성분은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특성이 있어서 호흡기 감염과 인후통 그리고 편두통 염증에 대항하는 효과는 물론 진통제의 역할까지 하죠. 특히 레몬 껍질에는 엄청난 양의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정화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뱃살 제거에 효과 가져온 레몬과 생강을 함께 따뜻하게 차로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레몬 생강차에 꿀 한 스푼을 함께 넣어주시면 더 좋은데요. 생강 속 좋은 성분과 레몬의 비타민에 더해서 꿀 속의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께하면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꿀의 프로폴리스는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서 체내 흡수가 빨라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니 생강과 레몬의 좋은 효능을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은 설탕 가득한 생강청으로 드시는 것보다 요리에 첨가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장어와 같은 생선 및 육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답니다. 생강의 강한 성분이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꼭 대추와 함께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항응고제와 같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레몬 그리고 꿀과 함께 차로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딸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과일보다 딸기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냥 먹어도 상큼하고 딸기 케이크, 딸기 쉐이크, 딸기 롤 등 딸기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고 인기가 많죠. 딸기는 날씨가 쌀쌀한 겨울에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철 기온이 낮으면 딸기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데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당분과 영양소를 충분히 축적하기 때문에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잘 익은 딸기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해주는 간식에 불과할 것 같지만 사실 딸기가 지니고 있는 숨은 효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각종 비타민이 감기 예방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돌연변이 등의 기능으로 인해 암 예방과 함께 손상된 DNA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 성분은 다른 과실류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성분은 주로 의약품, 건강식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대장암, 간암, 피부암, 식도암, 췌장암 등의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등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우수한 효과가 밝혀진 성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철을 맞은 딸기만 잘 챙겨 먹어도 맛은 물론이고 면역력 상승과 함께 암까지 예방하니 정말 이보다 좋은 과체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딸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딸기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딸기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딸기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어떻게 씻어서 드시나요? 딸기는 보기보다 잔류농약이 많은 식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한 환경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가장 많은 과체류가 딸기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농무부가 879종의 딸기 샘플을 조사했더니 그중 무려 98%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극소량의 잔류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딸기는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 증산 억제제나 곰팡이 억제제 등의 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에 독소로 작용해 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딸기를 씻지 않거나 대충 씻어서 먹을 경우 이처럼 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딸기는 과육이 무른 식품인 만큼 농약이 침투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꼭지 아래쪽에 농약과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지를 떼어내고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충분히 씻으면 잔류 농약이 말끔히 제거됩니다. 딸기처럼 물러지기 쉬운 과일 채소는 물에 닿으면 금방 물러지고 과일의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너무 오래 담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평소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때문에 딸기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과일들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딸기의 경우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의 양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시에 딸기를 양껏 담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모두 먹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럴 경우 혈당 부하나 혈당 지수의 의미가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은 물론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특히 사과나 참외처럼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소화 흡수가 느린 만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딸기처럼 무른 과일들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올라 혈관이나 신경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일들은 달긴 하지만 초콜릿이나 음료수처럼 몸에 나쁘진 않다는 생각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어떤 과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높은 당분을 지니고 있고 혈당을 쉽게 높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절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딸기처럼 당분을 함유한 과일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딸기는 수분 함량이 약 90%로 높은 데다 과육을 보호하는 껍질이 없고 과육 조직 자체가 약해서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던 곰팡이가 잘 생기는 식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딸기에 생기는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땐 곰팡이가 딸기 표면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딸기 속까지 곰팡이 포자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곰팡이 포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알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과 함께 호흡기, 위장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딸기가 물러진 경우는 딸기의 세포벽이 붕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곰팡이로 인해 물러진 경우는 딸기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딸기를 드실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일반 냉장고의 온도인 4도보다 더 낮은 0도 정도의 온도에 두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붙어 있으면 쉽게 무를 수 있으니 되도록 겹겹이 쌓아 보관하는 것은 피하고 과일의 성숙과 노화를 촉진하는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 과일과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딸기에 함유된 칼륨은 100g당 170에서 200mg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신체 내부의 전기 전도체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혈압 조절, 근육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과 피로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부정맥,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들은 이처럼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박이나 참외, 바나나, 딸기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 섭취를 최소화하고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딸기에는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구연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구연산 성분은 우유나 치즈의 풍부한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 뼈 건강을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제품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 성분들은 피부 점막과 뼈 치아를 구성하는 콜라겐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들이 딸기에 함유된 비타민C를 만나게 되면 콜라겐 생성을 더욱 촉진하여 피부나 뼈 건강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에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 파괴를 유발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 지연에 도움을 주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 무기력감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성분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비타민 E가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C는 세포 밖에서, 비타민 E는 세포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E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보병이라면 비타민 C는 비타민 E가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의무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견과류의 비타민 E는 백내장과 시력 저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딸기와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계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 운동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계란과 딸기를 함께 섭취하면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기산과 비타민C가 계란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철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빈혈과 암, 신장, 심장 문제와 같은 혈액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이 들어간 식단과 함께 후식으로 새콤달콤한 딸기를 섭취하시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멸치 좋아하시나요? 저는 멸치로 만든 반찬은 물론이고 멸치 육수로 만든 시원하고 칼칼한 된장국이나 국수 등 멸치가 들어간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며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중 하나이죠.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는 밑반찬부터 육수까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은 물론이고 에너지 생산을 조절해주는 핵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능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EPA, DHA가 각각 9.2% 그리고 14.1%나 들어있어 건강을 지향하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멸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멸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멸치와 상극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국민 밑반찬 멸치볶음. 더 고소한 맛을 위해서 멸치볶음에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등을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멸치에는 다른 생선들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고 우유에 비해 5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멸치에는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뼈 밀도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견과류에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자연 독성 물질이고 사람에게 큰 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 속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칼슘을 섭취해도 뼈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칼슘은 혼자서 뼈로 흡수되지 않고 다른 여러 미네랄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뼈에서 흡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피트산 성분이 이러한 미네랄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견과류와 멸치는 궁합이 맞는 음식이 아닙니다. 칼슘은 보충제로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뼈 건강을 위해서 멸치를 비롯하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칼슘을 보충제로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 섭취 시 관상동맥에 석회질이 쌓이면서 심장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과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와 함께 멸치볶음을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멸치볶음에 꼭 견과류를 넣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0에서 6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담가서 하룻밤 정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트산 성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떫은 맛이 나는 속껍질도 가볍게 벗겨내실 수 있으니 벗겨내고 드시면 좋답니다. 두 번째로 멸치볶음과 상극인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가장 편하고 또 익숙한 방법이긴 하지만 설탕이 만성염증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탕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관벽이나 췌장 등의 기관에 붙어 염증이 생기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만성염증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멸치를 볶을 때는 설탕 대신에 매실 액기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말린 양파 껍질 가루를 활용해서 함께 볶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2018년도 국내 대학교 한 연구팀에서 480가구를 분석한 결과 100g당 염도가 4.5%로 가장 높은 반찬이 멸치볶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배추김치, 양파, 장아찌, 연근조림, 고등어조림, 제육볶음 등이 약 1에서 2% 정도의 염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멸치볶음은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짠 반찬이라고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멸치는 부패가 매우 빠른 생선이기 때문에 잡은 후에 바로 배에 소금을 넣고 삶은 후 육지에서 건조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멸치가 유통 과정에서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염도를 높여야 하기에 멸치는 대표적인 고나트륨 음식이랍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WHO의 일일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그러니까 한 티스푼 정도이고 나트륨으로 치자면 200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0에서 15g, 이는 나트륨 4000에서 6000mg 정도이므로 어마어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경우 85%가 소금을 먹을 경우에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소금 민감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적게 먹더라도 혈압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염도가 높은 음식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멸치는 15g당 소금 1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와 같은 염도가 높은 다른 반찬들도 함께 먹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볶음은 한 끼에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위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이 크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위장인데요.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위암 발생은 유독 소금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금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멸치를 비롯해 염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손상은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염도가 높은 음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멸치와 상극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은 관절의 요산 결정체가 축적되어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요산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멸치는 퓨린 고함량 식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통풍 환자분들은 멸치 과잉 섭취를 꼭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고퓨린 음식만 줄인다고 통풍 발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산은 체내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 체중, 혈당, 혈압 관리 등을 관리하셔야 하고 설탕 섭취도 줄여야만 그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멸치는 좋은 식품이지만 염도와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멸치를 볶을 때도 그냥 볶지 마시고 먼저 물에 어느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궈서 나트륨을 빼낸 후에 프라이팬에 볶아서 섭취하시면 염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에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멸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는 한의학적으로 관절 및 뼈 그리고 근육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돕는 약재로 사용되는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꽈리고추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K는 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생산을 촉진해줍니다. 또한 섬유질, 철분, 비타민 A는 멸치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꽈리고추의 철분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멸치의 지방 성분은 꽈리고추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눈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따라서 멸치와 꽈리고추는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식초입니다. 일반적으로 멸치볶음 요리에 식초를 넣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 식초는 멸치의 비린내를 담당하는 트리메티라민 성분을 중화시켜 멸치의 비린내를 제거해 줍니다. 멸치를 150g 정도 볶을 때 식초 2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멸치는 크기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데요. 큰 멸치는 주로 육수를 낼 때 많이 활용하고 그 외의 멸치들은 주로 멸치볶음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멸치볶음을 할 때는 뼈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크기가 가장 작은 잔 멸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멸치 100g당 오메가3 함량이 잔멸치는 2.54g, 중멸치 1.18g, 대멸치 1.39g으로 잔멸치가 약 2배 정도 오메가3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도 식초의 아세트산처럼 칼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멸치볶음을 할 때는 잔멸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특히 계란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대학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개 이상의 계란을 꾸준히 섭취 시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멸치와 계란을 함께 먹는다면 멸치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멸치의 칼슘이 뼈 건강을 챙겨줄 때 계란의 풍부한 콜린과 레시틴 성분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증진을 도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에 들어있는 류신은 우리 몸의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멸치를 삶은 계란 또는 계란말이와 함께 드셔서 치매 예방을 비롯하여 뼈 건강과 근육 건강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멸치를 견과류와 드시기보다는 꽈리고추와 식초 그리고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 위장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은 멸치의 과잉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염분 섭취를 위해서 반드시 주치의와 식단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강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디딤돌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디딤돌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